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국민 모욕이라며 여전히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출근길에 발언이 있었죠. 아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못한 아니한 아버지였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두 번의 이 얘기를 국민께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요 문제요. 그동안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시한 건 없었지 않습니까? 시기 그리고 진정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 대변인들께서 논평을 냈던데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여당의 대변인이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조국 후보가 오늘도 아까 보셨겠습니다마는 안이하고 불철저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이렇게 일단 사과 표명을 했었는데 아마 지속되는 이런 여론 부담이 그 압박이 됐던 것 같고요. 다만 이걸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을지 안 들였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지난 일요일 날에죠. 조국 후보자가 불법은 아니라는 해명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마도 이제 그 논란을 좀 키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론 추이를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가장 빠진 계층이 20대하고 50대 남성, 50대 남성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그 조국 수석과 같이 학교를 다녔던 분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 했느냐 이런 자괴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해석이 오히려 좀 불을 좀 질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언론에다가 너무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탓을 하기 앞서서 또 그때는 다 그랬다, 조국만 그랬느냐, 논문이 아니고 에세이다 이런 아주 경박한 투둔보다는 보수의 허물로 그 진보를 덮으려고 할 게 아니라 진보가 왜 이렇게 이런 국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조국 한 사람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안 하고 이미 그런 정도를 좀 떠난 상황이 됐거든요. 예. 좀 저희가 좀 냉정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더 꾸짖어 달라. 비판은 달게 받겠다. 성찰하겠다. 이건 계속 출근길에 반복된 단어였는데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지금 아니하고 불철저했다고 그러는데 같은 시기에 학생을 뒀던 입시생을 두었던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아주 철저하고 위법에 가까운 스펙을 쌓은 거예요. 저 큰아들이 저 비슷할 때 입시를 봤는데요. 제 아들은 재수해가지고 정시로 들어갔는데 아슬아슬하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부모가 굉장히 안이한 부모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모들, 학부모들이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서 박탈감들이 엄청나게 심하고. 지금 상황 자체는 오늘도 병리학회 이사장이 논문을 썼는데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도 안 받고 논문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논문을 그 장 교수가 자진 처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한마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로 뭔가 내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이 좀 이해하겠거니.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점에 대해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사과를 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SNS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좀 일정 부분 올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많이 미흡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모 교수라는 분이 제1저자의 의미라는 것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니까 그거를 링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에세이다. 그러니까 교육감을 하시는 분이 아티클이 뭔지 에세이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들을 호도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민적 의문이 가고 있는 것이고 그걸 자꾸만 물론 일부 부풀려진 사실도 있습니다만
이미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오늘 나온 얘기가 조국 후보자의 딸이 6번 걸쳐가지고 계속 장학금을 부산 의전원에서 받는데 학교 측에서도 이거 도저히 이상하니까 5번째 줄 때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정을 바꿔가지고 왜 장학금을 주는지 소명서를 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한 교수에 의해서 특혜적으로 지원됐구나. 라는 걸 대학 측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의전원 측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국민들이 그 조국 후보나 민주당 청와대에다 묻는 건요. 위법을 했거나 불법을 했거나 이 잣대를 좀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공정했느냐 또 기득권을 이용을 해서 어떤 또 편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자꾸 지금 위법 불법 문제만 하다 보면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한 사람을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시킬 수가 없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 최정호 전 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중도 잦은 사퇴 형식을 빌어서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분도 위법하거나 불법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네. 다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주택을 3주택 보유한 게 타당하느냐 이런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용납을 안 한 것이고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도 실은 그 흑성동 집 취득한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막 460만 원 이자 부담해가면서까지 하는데 다만 청와대 대변이 청와대 들어간 지 몇 개월 만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 개 온당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자꾸 잣대를 다른 걸 들이대다 보니까 자꾸 말이 겉돌고 국민의 목소리하고 다른 점을 좀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나 민주당이 제대로 직시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은 작은 불이지만 저는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현 정부가 건강하게 오래 가야 되고 4년이 아니라 8년, 15년, 20년 정권을 가져가려면은 역시 문재인 정부다. 역시 조국답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출근길에 이 사과와 함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책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쭉 들어보시기에 이 시기에 이렇게 정책안 함께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물론 청문회를 하게 되면 정책안도 검증을 해야죠.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저분이 공정하게 법무행정을 총괄할 자리에 가야 되는 분인지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여론조사가 한 2개 나와서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만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투표하는 데서는 97%가 부적합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방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무려 500명이 모였잖아요. 이번 28일 날 2차 집회를 한다는데 이번에는 총학생회가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정책을 발표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국민청문회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러면 기자들 앞에 서서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하시라 이거예요. 1시간을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2시간을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그 사이에 정책 발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은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 자기가 굉장히 좀 준비된 후보인 것 같다라는 정책 일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침에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자꾸 겉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 국민들이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후보자로서 온당한 태도지 어떤 정책 발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최순실 문제, 정유라 문제 터졌을 때요. 그때는 진보 성향의 언론 매체뿐만이 아니라 보수 우익 언론 매체까지 다 붙어가지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조국 후보 문제가 생겼을 때 진보까지 나서가지고 좀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좀 보시고 그런 답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 사모펀드 기부하고 운동학원 사회한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주말이 이제 거쳐 지나왔는데 어떻게 여론조사 추이, 오늘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좀
바뀐 건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뭐 더 악화된 수치가 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도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었고요. 또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자체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뭐 69%가 아니 60% 가량이 좀 부적합하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후보 한 사람이 임명되고 안 되고를 이제 떠나서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자리가 꼭 무슨 뭐 기자회견 형식을 빌는 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청문회를 네. 빨리 열어서 국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보한 분들도 한 32% 정도가 유보를 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청문회는 이제 그 거짓 증언을 하면 위중 처벌도 받으니까 거기에서는 조국 후보가 적어도 뭐 다른 뭐 그 끌어대 가지고 면피하기 위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거니까 청문회를 이틀이 됐든 하루가 됐든 빨리 열어서 국민들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기부 문제가 전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게요. 예를 들면 웅동학원 이사장 그 기부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 부친께서 1억 원을 시사해서 이사장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웅동학원의 총 부채가 241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 평가액이 134억 원이에요. 근데 부채 중에 보면은 법상으로 안 되는 학교를 담보로 해가지고 빌린 돈도 이자까지 들어가서 지금 5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10년간에 걸쳐서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 그러면 그거를 사회에 희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럼 과연 이런 부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저는 펀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드러난 게 13억 5천만 원 중에서 10억 5천만 원은 자기 부인과 아들이 했고 나머지 3억 원은 처남과 그 아들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전에 3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족 펀드를 운영한 것이고 그 펀드가 대부분 다 광급공사를 하는 업체에 투자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기부하겠다가 하기 이전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아까 최종호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이 건설, 교통, 주택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편법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주식 투자는 안 되니까 사실상 운영하는 펀드 투자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법 집행의 공정성 이걸 의심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한국 리서치에서 부적합 48, 적합 18, 그리고 판단 유보 34%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부적합이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판단 유보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판단 유보한 이 34%의 이 사람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뀌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판단 유보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나는 아예 그런 문제에 지금 관여하기 싫어. 보기도 싫어. 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분은 진영적으로는 소위 조국 후보자하고 같은 진영인데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부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 진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오석훈 교수를 비롯해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민주당 내에서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고 실제로 정권과 당을 어렵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변명 기조로 하고 딱 두 분만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 조국 후보자가 이전에 유명한 장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과라는 것은 뭐 진정으로 사과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파리에 비교해서. 그게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2010년 9월 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나라당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때 사무처장을 하든 사무총장을 하든 원희룡 의원, 뭐 소장파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정신들이냐, 딸을 특혜 채용하는 게 응?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음서제를 운영할 수 있냐라고 총대를 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사퇴를 했습니다. 9월 4일 날. 여당에 그런 그럼요.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그거를 문제를 삼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사실. 그러면 지금 조국 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각종 의혹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임명 찬성 반대의 여론도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만 보면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와대도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일단 청문회 개최해서 좀 들어보자 이런 계속 가거든요. 글쎄요, 어떤 뭐 강행을 할 거라는 입장이 뭐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청문회 진행은 강행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가 된 듯 하고요. 예. 지금 조국 후보자 문제가 현 정부에다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진보의 상층부가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고 이런 쪽에 이제 해왔다는 것이 그런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거죠. 이제 원래 나쁜 짓 하는 놈이 나쁜 짓 하면 너는 당연히 그랬다고 쉽게 넘어가는데 믿었던 사람이 그랬을 때 그 상실감이 더 크거든요. 이제 아마 이 문제의 지점자가 거기에 있는데 저는 이제 현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제 이런 등식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입고로 현 정부, 뭐 조국이 현 정부를 다 책임지는 것처럼 그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 자꾸 이걸 못 버리는데 저는 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요. 예. 한 4가지 정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여론이 하는 얘기인데 첫째는 이미 적법성의 잣대를 넘어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이 여론이 악화되면은 조국 후보 임명 안 되는 것은 뭐 두 번째 치고 현 정부 내년 총선이라든지 또 재집권을 할 때 굉장히 타격을 준단 말이죠. 세 번째는 이미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정도 상처를 입었으면은 설령 장관에 임명이 된다 한들 흔히 하는 말로 영이 안 쓰는 겁니다. 오늘 아마 후보자 출근길에 얘기를 하셨지만 정책 발표를 했지만은 그 당사자인 경찰관이 됐건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그것을 얼마나 실감 있게 받아들였을지 한번 자문을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라든지 진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은 아직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기 그래프에 보면 긍정평가가 아직도 40% 중반대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영만 똘똘 뭉쳐서 가면 우리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위기가 오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40대 중반대에서는 위기라고 못 느껴요. 근데 저게 40%를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것이고 예. 만약에 35%로 이하로 내려가면 그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나마 저 정도의 지지를 할 때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별로 전환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생들이 방학 때인데도 그렇게 모이고 이제 초학생회가 나서 집회한다고 그러고 만약에 거리를 나왔는데 지금 사실 저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까지 거리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지금 조국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론조사라는 것 이외에도 참 여론의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와대 국민청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청원 글이 39만 명이 나오고 있고 물론 계속해서 똑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청원도 23만 명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이 청원 글에 대한 것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예. 언제부터인가 진영 싸움의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진영의 분들이 많이 이용할 뿐이고 예. 뭐 여기 우파든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어가지고 저는 뭐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그렇게 의미를 둘 예.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물론 저게 한 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두 개 다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럼 입장을 뭐 밝혀야 됐죠. 밝혀야 되겠죠. 예. 바로요.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가 일단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에 이제 뭐 저희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난다고 하는데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야당은 9월 초 그리고 3일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꼭 3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9월 초에는 하자라고 좀 시간을 더 끌려고 하는 입장인 예. 것 같습니다. 합의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오늘은 합의를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왜 그러냐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자신들한테 득이 될 게 없죠. 왜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보시면 알지만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그 여론조사는 압도적이었습니다만은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즉각 사퇴라든 지명 철회보다 높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청문회장은 어쨌든 법이 주어진 권한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어떤 판단을 할 때 기준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야당이 계속해서 뭐 그 3일을 하자, 물론 이제 뭐 그 전례도 있었다 그러고 현행 청문회법은 3일 이내로 가능한다고 하지만은 관행적으로 볼 때 또 그렇게 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절충점을 찾아서 저는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당 같은 경우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청문회라는 것은 좀 안 맞죠. 이게 야당의 3일을 하자는 것도 그렇고 국민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우회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서로 다 합리적이지 못하는데 아마 그 중간점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빨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해소시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청문회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까지 하면 안 되면 여당은 좀 하겠다는 건데. 국민청문회는 제가 보기에 뭐 그 기자협회에서도 안 하려고 그럴 거고요. 예. 근데 오늘까지 지금 저는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청문회 일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저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당사자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증인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제1저자로 논문 등재한 거에 보면 그 장 교수가 나와서 과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요청을 받았고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주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두 후보자 쪽에서는 해명을 하는데 뭐 3월부터 8월 달까지 7월 달까지 갔다 오는데 논문 초록은 4월 10일 날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증인을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 거기에 다시든 야당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3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이틀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하고 증인을 청문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다시 조국 후보자를 청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에서 다른 데 신경 쓰는 것보다 뭐 추석밥상 이걸 생각할 거 없이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그러면 봅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뭐 문제라기보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거기에 연루됐던 분들을 이제 불러서 청문회장에 세우고 싶어 할 건데, 여당은 또 방어할 거 아닙니까? 이걸로 가지고 한다면 시간, 그 제한된 법정 기간이 있는데 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문회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 무조건 방어를 위해서 증인 채택을 방해하는 것은 이건 의회주의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증인을 다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조국 후보자의 재수 씨를 증인으로 앉혀놓는 것보다 그 장모 교수라는 분을 앉혀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장학금을 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을 앉혀서 어떻게 줬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꼭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고, 채택 이유가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건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봐요. 저는 근데 한국당이 이제 이 조국 후보권을 가지고 어떤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 지금 전반에 깔린 이번 그 통해서 그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한번 우리 들여다볼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다 어떤 타격을 입히거나 아니면 사법개혁의 흐름을 끊기 위한 용도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뭐 활용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우리 여당 같은 경우도 정말 충심해서 아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들이 어떤 몫을 내고 있는지를 정말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잠깐 한국당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저기 정의원께 여쭤볼게요. 내일이 황교안 대표 취임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주말에 이제 장외 집회했고요. 30일 날 부산에서 또 장외 집회한다고 합니다. 자꾸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장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지지층 결집이라는 그걸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이 장애로 나오니까 장애로 나가고 싶은 시민들이 못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전 장애 집회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은 지금 서울대 총학생회가 내일 모레 8시에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또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총학생회가 주저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이 겁나가지고 학생증하고 졸업증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 안 하면 물론 지난 토요일 날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 당원 아닌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히 조국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민들 보기에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